2010년 9월 18일 아침, 경기도의 한 군부대 인근 임대주택 단지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곳은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군인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른 출근과 불규칙한 일정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해야 할 시간에 한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잠깐 울다 멈추는 소리가 아니라 쉼없이 이어지는 울음이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소리에 점점 불안해졌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23살의 김서연이었다. 남편 박민재는 현역 군인으로 당시 야외 훈련 명령을 받아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다. 두 사람은 오래된 연인이 아니라 군 복무와 취업 준비라는 현실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평범한 한국의 젊은 부부였다. 서연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정리하고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했고, 민재는 부대와 집을 오가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흔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는 나흘밖에 되지 않았다. 전셋집 계약이 끝나고 급하게 옮긴 임대주택이었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자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서연에게 이 집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선택된 곳이었다. 민재가 훈련으로 집을 비우기 전날까지도 두 사람은 이사와 관련된 이야기, 생활비,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 같은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재가 집을 떠난 뒤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이웃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친분을 쌓을 시간도 없었고 막 이사 온 집에서 누군가와 깊이 교류할 여유도 없었다. 그날 저녁 일부 이웃은 집안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고 회상했다. 평범한 저녁의 흔적이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고 누구도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집안에서는 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이웃들은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고민하다가 집 뒤쪽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에는 파손 흔적이 없었고 억지로 열어젖힌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을 뿐이었다. 이웃들은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아이 혼자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지쳐 있었고 오랜 시간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다. 집안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고 물건이 흩어진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 급하게 짐을 싸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서연의 모습만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웃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의 소재를 확인했다. 박민재는 군 기록을 통해 훈련 중임이 확인되었고 그 시간대에 집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했다. 그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복귀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그 사이 현장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다. 경찰은 집 안을 살폈지만 폭력이나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창문과 출입문은 온전했고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서연의 가방, 지갑, 신분증, 휴대전화, 아이의 서류까지 모두 집안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집에서 사라진 물건은 단 하나였다. 서연이 평소 잠잘 때 입던 얇은 꽃무늬 잠옷이었다. 외출복이나 신발은 그대로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흔적도 없었다. 이 사실은 상황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만약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아이를 두고 갈 이유가 없었고 최소한의 소지품조차 챙기지 않았다는 점은 설명되지 않았다. 반대로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해도 집안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경찰은 서연의 주변 관계를 빠르게 정리했다. 가족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최근 갈등이나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은 없었다. 육아 스트레스나 경제적 문제 역시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서연은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어머니였고
아이를 두고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날 오전, 박민재는 부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그는 아직 아내의 실종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설명되지 않는 공백 앞에 서게 되었다. 서연이 사라진 이 집, 울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아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공간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서연이 사라지기 전날인 2010년 9월 17일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하루로 기록되었다. 그날의 시간은 나중에 수없이 되짚어졌지만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연의 하루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이의 수유 시간과 낮잠, 집안에 남아있는 짐, 행정적인 주소 변경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민재는 이미 부대를 떠난 상태였고 서연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군인 가족에게 배우자의 부재는 일상이었고 서연 역시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서연은 결혼 후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기억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외부에 토로하지 않는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기대되는 모습이기도 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조정하고 견디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불안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오후가 지나면서 서연은 다음 날을 위한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민재가 언제쯤 훈련에서 돌아올지, 그 전까지 아이의 병원 예약을 어떻게 잡을지, 집 정리는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같은 생각들이 반복되었다. 그녀의 일상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의 책임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였다. 그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서연은 그날 특별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방문객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다. 한국의 군부대 인근 주거지는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고 각자의 일정에 집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서연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주변과 갈등을 만들지 않았다. 저녁 무렵, 서연은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간대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녀가 확인된 시점으로 남게 되지만 당시에는 그저 하루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이웃 중 한 명이 창을 통해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았다.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서야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순간 서연은 여전히 일상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긴 통화나 의미 있는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젊은 어머니들이 종종 겪는 고립감은 그녀에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만한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재와의 관계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기록으로 남을 만한 갈등이 없었고 최근 다툼이나 금전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 복무로 인한 거리감은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결혼 전부터 알고 선택한 삶의 조건이었다. 서연은 민재의 부재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서연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 이후의 시간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 공백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질문으로 반복되었다. 누군가와 접촉했는지,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이유로 집을 나섰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도 그 시간대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웃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단지 평소와 같은 밤이었다고 기억했다. 이 공백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이의 울음이 길게 이어졌고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날 밤과 아침 사이의 시간은 설명되지 않는 단절로 남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사라진다는 설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어떤 가설도 명확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경찰은 이 마지막 밤을 여러 번 되짚었다. 서연의 생활 패턴, 심리 상태, 주변 환경을 종합해 보았지만 그날 밤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극적인 징후가 없었기에 설명 가능한 방향도 쉽게 정해지지 않았다. 자발적인 실종으로 보기에는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았고 범죄로 보기에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이 평범함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서연의 실종을 미궁 속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선택이나 운명을 단정 짓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날 밤은 사건의 중심이 되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시간으로 남았다. 이 시점에서 서연은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평범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뉴스에 오르지 않았고 수사번호로 불리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를 끝내고 다음 날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밤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한 가족의 시간 흐름을 멈추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경찰의 초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 속도만큼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서연이 사라진 집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반복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기록상으로 남은 것은 지상 없음이라는 표현뿐이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급박한 상황을 암시하는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은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분류하기에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기에도 애매한 상태로 만들었다. 아이의 상태는 조사 초기부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아이는 생존해 있었고 건강에도 큰 이상은 없었다. 다만 장시간 돌봄을 받지 못한 흔적이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이 사실은 서연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누군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다.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은 수사의 방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갑과 신분증, 현금과 통장, 휴대전화와 충전기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이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챙기는 기본적인 소지품들이었다. 서연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면 이 물건들을 두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휴대전화가 남아 있었다는 점은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반면 외부 개입을 가정할 경우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서연이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정황이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입문과 창문을 다시 점검했고 잠금 장치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겼다. 모든 출입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파손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만이 유일한 비정상적인 요소였다. 박민재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의 군 복무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훈련 일정과 이동 경로는 명확했다. 그가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수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아내의 성향과 생활 방식을 설명하며 서연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두고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진술은 감정적인 주장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변인들의 평가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서연의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부모와 형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최근 연락 기록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연은 결혼 이후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아졌지만 이는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흔한 변화였다.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이 실종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수사는 점차 서연의 일상으로 깊이 들어갔다.
출산 이후의 생활 변화, 경제적 부담, 군인 가족으로서의 생활 조건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이나 계획적인 이탈을 암시하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연은 장기적인 준비를 하거나 주변에 암시를 남긴 적이 없었다. 그녀의 생활은 단기적인 필요와 책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단절을 예고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여러 가설이 오갔다. 자발적 실종, 제3자 개입, 우발적인 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CCTV 확인도 진행되었지만 해당 지역의 카메라 밀도는 충분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이동 기록은 확보되지 않았다.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실종 시점 이후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은 사회적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의 긴박함은 점차 완화되었다. 초기의 집중 수사 단계가 끝나고 사건은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정기적인 확인과 재검토는 이어졌지만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서연의 이름은 서류 속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되었고 사건 번호와 함께 관리되기 시작했다. 실종자의 가족에게는 이 변화가 가장 힘든 단계였다. 민재에게 이 시기는 현실과 감정이 동시에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며 일상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했고 동시에 아내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계속해서 답해야 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 가장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구조였다. 주변의 시선과 제도적인 한계는 그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그는 수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경찰은 몇 차례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탐문을 진행했다. 이웃들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당시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그러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졌고 초기의 평범함은 오히려 단서의 부재로 남았다. 아무도 특별한 장면을 떠올리지 못했고 아무도 그 밤을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수사는 명확한 방향을 잃은 채 유지되는 상태가 되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서연은 살아있는지도 사망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이 모호함은 이후 수년간 계속해서 민재와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실종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다. 왜 그날 밤이었는지, 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는지, 왜 아이만 남겨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고 가족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곧 설명 없는 시간의 시작이 되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서연의 실종은 점차 일상의 배경으로 밀려났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집중 수사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새로운 제보가 접수되면 검토하겠다는 원칙만 남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서연의 이름은 미제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사건은 관리 대상이 되었다. 이 변화는 서류상으로는 자연스러운 절차였지만 남겨진 가족에게는 또 다른 상실처럼 느껴졌다. 박민재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군 복무는 계속되어야 했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휴가와 외출을 조정하며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예방접종 기록을 정리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육아의 범위를 넓혀갔다. 한국 사회에서 군인 신분의 남성이 단독으로 양육을 맡는 경우는 드물었고 제도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변의 반응은 복잡했다. 일부는 동정했고 일부는 조심스러워했다. 서연의 실종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민재는 그 침묵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아이의 성장과 일상에 집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회피라기보다는 버티기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들어갔다.
민재는 근무지 이동과 보직 변경을 겪으며 생활을 이어갔다. 서연의 실종은 공식적인 사건으로는 남아 있었지만 민재의 하루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그는 실종자 가족으로서의 삶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두 역할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결코 분리될 수도 없었다. 이 경찰로부터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정기적인 확인 전화나 형식적인 서류 갱신이 전부였다. 민재는 새로운 소식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갔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이 돌아올 가능성과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품은 채 살아갔다. 어느 한쪽도 확정하지 않는 상태가 그에게는 유일한 균형점이었다. 아이에게 서연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민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질문이 많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민재는 사진과 기록을 통해 서연의 존재를 유지하려 했다. 특별한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고 없는 사람을 미화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남겨두었다. 사회적인 시간은 사건을 과거로 밀어냈다. 새로운 뉴스와 사건들이 등장했고 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언론에 오르지 않았다. 미제 사건으로 남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분노나 좌절을 외부로 표출하는 대신 그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선택들을 반복했다. 이 선택들은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그 사이 민재의 삶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직장 동료, 아이의 교사, 이웃들과의 최소한의 연결이었다. 그러나 그는 재혼이나 새로운 가족 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결과였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느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기록은 보관함 속으로 이동했다. 새로운 수사 기법이나 기술이 등장했지만 그것이 서연의 사건에 적용될 계기는 없었다. 당시 확보된 자료는 제한적이었고 추가로 분석할 만한 물증도 없었다. 사건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재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점점 질문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이었다. 왜 이 집이었는지, 왜 흔적이 없었는지, 왜 문이 열려 있었는지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는 이 질문들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다시 확인해야 할 목록처럼 아이의 성장 과정은 민재에게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민재는 과거를 돌아볼 여유를 조금씩 갖게 되었다. 일상이 안정되자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다. 서연의 실종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느꼈다. 이 시기까지도 민재는 경찰에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제도와 절차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근거 없는 요청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대신 그는 기록을 기억했다. 날짜, 장소, 작은 불일치들. 그것들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서연의 실종은 이렇게 한 가족의 삶 속에 고정된 채로 존재했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잊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상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에 가까웠다. 민재는 그 압박을 견디며 살아갔다. 그리고 그 견딤은 언젠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민재의 일상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 생활과 사춘기의 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다. 민재 역시 군 생활을 마무리한 뒤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직무를 맡고 있었고 하루의 리듬은 더 이상 급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실종은 과거의 사건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삶의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 계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민재는 우연히 예전 주소와 관련된 우편물을 통해 서연이 사라졌던 임대주택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건물은 매매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새로운 소유주가 구조 변경과 설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그 소식을 무심히 넘기려 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더 이상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그 정보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소유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공식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였다. 허가, 점검, 기록, 그리고 문서가 다시 정리된다는 뜻이었다. 민재는 그동안 서연의 사건이 막혀 있었던 이유가 당시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들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감정이 아닌 구조를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관할 구청과 관리 주체에 연락을 취했다. 실종 사건의 당사자 가족이라는 점을 밝히고 과거 해당 주택의 관리 및 수리 이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즉각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절차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다. 단순한 확인일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며칠 뒤 민재는 정리된 문서 목록을 받아보았다. 그 안에는 건물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록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전기, 수도, 내부 도장, 보일러 점검과 같은 항목들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다. 그는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확인했다. 서연이 살던 시점 전후의 기록을 중심으로 날짜와 내용을 대조했다. 대부분은 익숙한 행정 언어로 작성된 반복적인 문장이었다. 그러던 중 한 항목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서연과 민재가 이사하기 직전 출입문과 창호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었다. 작업 내용은 잠금장치 교체와 점검으로 요약되어 있었고 담당 업체와 작업자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날짜는 이사 하루 전이었다. 민재는 그 날짜를 여러 번 확인했다.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시점이 지나치게 정확했다. 그동안 민재의 머릿속에서 가장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은 외부의 개입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강제 침입이 아닌 방식으로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당시에도 검토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고 있었다. 합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공백을 새로운 방향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민재는 해당 작업자의 이름을 여러 차례 읽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고 기억 속에서도 떠오르는 인물은 없었다. 그는 기록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했다.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은 단순한 유지보수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작업을 수행한 사람은 구조를 알고 있었고 출입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민재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려 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다른 기록들과의 연관성을 점검했다. 이사 당일의 상황, 당시의 기억, 경찰 기록 속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문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출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집안의 질서가 유지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정보가 당시 수사에서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목록에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러한 작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경찰의 실수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정보의 한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시점에서는 건물 관리 기록이 수사 대상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이 기록을 단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불렀다.
가능성은 확신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개념이었다. 그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관련된 다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공공기록, 과거 뉴스, 법원 판결 목록 등을 차분히 살폈다. 이 과정은 감정적인 추적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선에 가까웠다의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자신이 다시 수사의 입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작정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는 문서로 존재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서연의 실종 이후 처음으로 사건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통로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민재는 아직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다. 너무 이른 접근은 오히려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준비했다. 기록을 정리하고 날짜를 정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문서에 적힌 사실을 구분했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실종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질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민재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이 조건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기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름 하나로 시작된 흐름은 점차 구체성을 띠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민재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모았다. 법원 판결문 공개 시스템, 행정처분 기록, 과거 범죄 통계 자료까지 확인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일관되었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민재는 2016년에 발생한 한 사건을 발견했다. 사건 개요는 간단했지만 내용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늦은 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성이 주거지 안에서 위협을 받았고 침입자는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아이를 매개로 한 위협을 받았고 주변의 개입으로 상황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판결문에는 그의 직업 이력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다. 그 이름이 민재가 확인한 이름과 일치했다. 민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질문들과 맞닿아 있었다. 무단 침입이었지만 파손 흔적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즉각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점, 아이가 중심에 놓였다는 점은 서연의 사건과 지나치게 닮아 있었다. 민재는 이 유사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날짜, 상황, 구조, 그리고 남겨진 결과까지 그는 이후 더 깊이 들어갔다. 이도현이 관여했던 다른 민원 기록과 신고 내역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업무 관련 사항이었지만 몇몇 기록에서는 주거지 출입과 관련된 분쟁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접근 방식과 대상의 공통점은 분명했다. 민재는 이것이 우연의 집합인지 아니면 특정한 행동 양식의 반복인지 판단해야 했다. 민재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공식 기록에는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었지만 사건 번호와 날짜를 통해 접근 가능한 범위가 있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답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사건을 뒤로하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화를 거절했지만 민재의 상황을 이해한 뒤 제한적인 만남을 허락했다. 그 만남에서 민재는 질문을 최소화했다. 그는 자신의 추측을 말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결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과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려 했다. 피해자의 설명은 문서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침입자는 집 구조를 알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움직였으며 아이의 존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그 행동은 충동적이라기보다 준비된 것이었다. 이 설명은 민재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과 정확히 맞물렸다.
서연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흔적들, 문이 파손되지 않았던 이유, 집안이 어지럽혀지지 않았던 상황이 하나의 방식으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었다. 그 방식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신 침묵과 공백을 남긴다. 민재는 그날 이후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이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했다. 날짜와 장소, 접근 권한, 반복되는 행동 양식, 그리고 공식 판결로 확인된 사실들을 하나의 문서로 묶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의혹이 아니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재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절차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장기미제 사건은 단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명확한 연결고리와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가 그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인해야 했다. 민재는 이도현이 출소한 이후의 행적도 확인했다. 그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업활동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특별한 사건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록 속에서 그의 이름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 안에 존재해왔다는 의미였다. 이 사실은 민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이 연결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답은 복잡하지 않았다. 각 사건은 분리되어 있었고 시간의 간격은 사람들의 관심을 흩어놓기에 충분했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을 다시 배열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는 수사관이 아니었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배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시점에서 민재의 태도는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성급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준비된 상태로 움직이려 했다. 서연의 이름이 다시 조사 기록 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필요했다. 그는 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김민재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정보가 틀렸을 가능성, 우연일 가능성, 과잉 해석일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설명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남은 단계는 개인의 탐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민재는 서연의 실종을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나 분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서연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더 이상 추측이 아닌 사실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혼자만의 몫이 아니게 되었다. 민재는 정리된 자료를 더 이상 개인의 기록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준비된 문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 요청을 했다. 장기미제 사건 전담 부서로 전달된 자료에는 주택관리 기록, 잠금장치 교체 내역, 2016년 판결문 요약, 피해자의 진술 정리본, 그리고 시간 순으로 배열된 비교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재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해당 자료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했다. 이 며칠 뒤 담당 형사가 민재에게 연락을 취했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였다. 이 결정은 단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기록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연의 실종 사건은 다시 미제가 아니라 재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기대를 키우지 않으려 했고 결과를 앞당겨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과거 증거물 목록을 재확인했다. 2010년 당시 확보되었지만 기술적 한계로 분석되지 못했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출입문과 창호 주변에서 채취된 지문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대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았고 결과는 미확인으로 남아 있었다. 재조사팀은 이 자료를 최신 시스템으로 다시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선택은 절차적인 판단이었지만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경찰은 이도현에 대한 공식적인 접촉을 준비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공기록상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자발적 면담 형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단계였지만 반응과 태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민재는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을 다시 공적인 절차에 맡겼고 개인적인 개입을 멈추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첫 접촉 시도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다. 담당 형사가 이도현의 거주지로 향하던 중 그는 경찰 차량을 인지한 직후 연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제지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체포가 아니라 조사 협조를 위한 임시 조치였다. 이 행동은 이후 기록의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도현은 과거의 작업 이력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을 반복했다. 그는 서연의 집에서 낮 시간대에 작업을 했을 뿐이며 그 이후로 해당 주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반응은 질문에 비해 지나치게 방어적이었고 접촉을 피하려는 초기 행동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은 조사 기록에 포함되었다. 그와 동시에 진행된 지문 재분석 결과는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바꾸었다. 2010년에 채취된 지문 중 일부가 이도현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것은 외부 표면이 아니라 주택 내부 출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위치에서 확보된 자료였다. 이 결과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는 물적 근거였다. 이도현의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연의 사건과 연결되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의 단계를 격상했다. 이도현은 참고인이 아니라 핵심 관련자로 분류되었고 그의 진술은 다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지문 일치 사실은 그의 기존 설명과 충돌했다. 낮 시간대의 합법적인 작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치에서의 지문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불일치를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이도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 지문 결과와 회피 행동, 과거 유사범죄 전력은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다. 영장은 신속히 승인되었고 경찰은 그의 거주 공간을 공식적으로 수색했다. 이 과정은 민재에게 사전 통보되지 않았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담당 형사를 통해 결과를 전달받았다.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물품 중 하나는 사건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이도현의 개인 소지품과 분리된 상태로 보관된 여성용 잠옷 한 벌이었다. 해당 물품은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보존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물품을 증거로 확보하고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잠옷은 서연이 실종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DNA 분석을 통해 서연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사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제 서연의 실종은 단순한 미확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가 제3자에 의해 집을 떠났고 그 이후의 행방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민재는 이 결과를 전달받았을 때 즉각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설명되지 않았던 공백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는지, 왜 집안이 그대로였는지, 왜 아이만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도현을 구속 상태로 전환했다. 공식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었다. 수사는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닌 중대범죄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남은 것은 서연의 행방에 대한 최종 확인이었다. 그녀의 흔적은 이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수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도현이 구속된 이후 수사는 마지막 단계로 이동했다. 경찰은 더 이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았다. 남아있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서연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이었는지였다. 잠옷이라는 물증과 지문이라는 연결고리는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서연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건은 완결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도현의 과거 이동 기록과 차량 사용 내역, 그리고 장기간 관리되지 않았던 외곽 지역의 신고 기록을 다시 대조하기 시작했다. 2024년 가을,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 이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래된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 위치는 주거지와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고 평소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을 통제했고 미제 사건 전담팀이 투입되었다. 발견 시점과 환경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유해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했다. DNA 대조 결과 유해의 신원은 김서연으로 확인되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4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쌓이는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판단되었고 사고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이로써 서연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범죄 피해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기록 속에 머물러 있던 이름은 다시 현실의 사건으로 돌아왔다. 수사팀은 확보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이도현은 합법적인 작업을 통해 주택 구조와 출입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의 생활 일정 역시 알고 있었다. 서연이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된 정보였고 남편의 부재 역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물리적인 충돌을 선택하지 않았고 대신 침묵과 공포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선택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사건을 오랫동안 설명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경찰은 이도현이 범행 이후 서연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통제와 소유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었다. 사건은 충동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은 납치 및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사건은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 재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증거는 명확했고 여러 기록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끝까지 책임을 부인했지만 제시된 자료들은 그의 주장과 일관되게 충돌했다. 판결문에는 시간의 경과가 책임을 흐리게 만들지 않는다는 문장이 명시되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최소한의 가석방 심사 시점이 함께 결정되었다. 그 판결은 사건의 법적 종결을 의미했다. 민재는 재판이 끝난 뒤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그는 언론 앞에 서지 않았고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니었고 설명되지 않은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이름은 사건 번호가 아닌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오랫동안 질문을 품고 자라왔다. 민재는 모든 사실을 한 번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기록과 판결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감정을 강조하지 않았고 분노를 주입하지도 않았다. 진실은 충분히 무거웠고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민재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건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선택들을 반복했고 아이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했다. 서연의 부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아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끝났고 남은 것은 기억과 책임이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삶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집요한 질문과 기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도의 느리지만 지속적인 작동은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건들은 시간 속에 묻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난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바라볼 때 의미를 회복한다의 서연의 이야기는 특별한 용기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선택과 진실을 미루지 않은 사회의 역할이 맞닿은 결과였다. 진실은 늘 빠르게 도착하지 않지만 끝내 사라지지도 않는다. 남겨진 사람들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그리고 사회가 그 질문을 다시 받아들일 때 침묵 속에 묻힌 이야기들은 다시 이름을 갖게 된다. 이 이야기는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한 사람의 삶과 그 안에 남겨진 시간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의미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용기나 극적인 선택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쉽게 잊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숫자나 기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기억은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침묵과 공백 속에도 여전히 불려야 할 이름과 밝혀져야 할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